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생명과학의 2회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6차시 귀납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오늘 배울 부분은 그렇게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한 것이 여러분들 중에서 과학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심화해서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귀납주 탐구 방법 이후로 약간의 수업들을 또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과제 자체가 가설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유로운 주제를 가지고 가설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한번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잘 들으시고 네, 오늘도 직접 뵙지 못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서로 다른 공간에 있겠지만 우리 화이팅해서 오늘 수업도 진행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페이지 24쪽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오늘 귀납적 탐구 방법 우리 연역적 탐구 방법과 비교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연역적 탐구 방법 우리 간단히만 복습을 해보면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죠? 생명 현상을 관찰해서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갖고요.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가설을 설정한다고 했죠. 그리고 가설을 설정한 대로 탐구 설계와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는데 그 가설이 입증이 안 되면 그 가설이 아니라는 게 판별이 되면 그 가설을 다시 바꿔서 또한 실험을 해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가설에 대한 확증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변인들을 통제해야 되는 그리고 실험군, 대조군 이런 개념들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귀납적 탐구 방법은 잘 보십시오. 귀납적 탐구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없어요? 그렇죠. 가설 설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다시피 가설 설정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가설 설정이라는 과정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관찰을 하고 그래서 그 관찰을 통해서 주제를 선정을 하고 그 관찰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들은 여러 가지 관찰 주제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래서 단순히 한번 그 가장 이 귀납적 탐구 방법의 대표적인 사례 바로 뭡니까? 진화론이죠. 그래서 진화론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이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하고 채집을 하면서 특히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를 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생물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핀치새도 관찰하고 코끼리 거북도 관찰하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분석하면서 어, 하나의 원칙, 규칙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다시피 여러 가지 관찰과 사실을 종합 분석해서 원리와 법칙을 이끌어내는데 여기 써 있습니다. 단점이 뭐예요? 그죠? 여러 가지 규칙을 통해서 정말 그러네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확인해 볼 수 있지만 단점은 발레. 그거와 다른 어떤 확실한 뭔가 그 결론들, 확실한 근거들이 그거와 그 주장과 다른 근거들이 뭔가 찾아지면 그, 그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이론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어쨌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귀납적 탐구 방법, 연역적 탐구 방법, 그리고 이번에 배웠던 귀납적 탐구 방법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다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윈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진화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면역적 방법이 아닌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지를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35년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착한 찰스 다윈. 비글호에 탑승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다윈은 22살이 되던 해 목사의 꿈을 접고 남아메리카 탐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835년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착한 찰스 다윈. 비글호에 탑승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다윈은 22살이 되던 해 목사의 꿈을 접고 남아메리카 탐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다윈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희귀한 동물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바로 이 동물들에서 다윈의 진화론이 탄생한 것입니다. 다윈은 핀치 새의 부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종이지만 부리의 모양이 다른 핀치 새의 화석. 다윈은 이것이 생존 경쟁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에 더 잘 적응한 종이 살아남고 이들이 새로운 종으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다윈은 핀치의 부리가 처음에는 모두 같은 모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뭉툭한 부리를 가진 돌연변이가 하나 태어난 것입니다. 아마 단단한 먹이를 먹는 데는 뭉툭한 부리가 훨씬 쉬웠을 것이고, 따라서 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그래서 이 자연 선택이라는 규칙성을 나름대로 이제 자연을 관찰을 하면서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을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귀납적 방법은 잘 아시다시피 진화론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실험을 직접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자연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하나의 규칙성을 찾아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탐구할 수 있는 또한 좋은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공룡은 왜 멸종됐을까? 공룡 지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공룡을 직접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공룡, 지금 살아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룡이 멸종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질적인 조사, 자료, 그때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귀납적 탐구 방법이고,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은 100% 이거는 맞는 이론이다 라고 하기에는 좀 근거가 약간 부족한 면들이 있는 게 단점이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25쪽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이제 탐구 방법, 연역적 방법, 귀납적 탐구 방법에까지 다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1단원에 대한 이론은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탐구도 보십시오. 생명과학의 탐구 사례를 조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다양한 탐구 사례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3단계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알다시피 요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요거는 뭐냐? 제가 석사 과정에서 연구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석사 과정 때 여러 가지 이런 연구에 관심이 많아서 생명체, 특히 이제 분자생물학, 특히 이제 식물과 관련된 분자생물학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 출석 질문 나갑니다. 우리 출석 질문 뭐냐?
우리 분자생물학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유전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유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 그다음에 발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어쨌든 연구하는 이런. 근데 이제 분자생물학을 연구하는 생명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인간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뭐 휴놈 게놈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유전자가 다 이미 유전자에 대한 이미 그 게놈 지도, 뭐라고 보면 유전자 지도가 다 지금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완성이 됐다고 그 모든 것을 다 아니야. 예전에는요, 게놈 지도가 그 여러 가지 유전자 지도가 다 완성이 되면 이제 모든 비밀은 다 풀렸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정크 DNA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유전자, 이게 유전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 뭐 너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쨌든 이 생명과학과 관련해서 연구할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물론 저번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게 윤리적인 문제로 가는 거죠. 이걸 어느 정도 가공할 수 있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은 당연하고요. 뭐 동물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표적으로 연구를 하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돼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 식물에서도 대표적으로 분자생물에서 연구하는 생명체들, 그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우리가 직접적으로 먹는 곡물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하지만 가장 최초로 식물에서 연구를 한 그 그러니까 식물 분자생물학에서 그 유전자 정보도 다 밝혀진 대표적으로 연구하는 그 종류.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 그림, 요겁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 요 종류가 뭐냐, 이렇게 잘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요 식물이 뭐냐.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찾아보면 아마 쉽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식물의 이름을 간단히 적어 주시는 게 우리 출석 질문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시 본론으로 가서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무슨 실험을 했었냐?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 이 식물이 이 식물의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생장이 빨라요. 그래서 성장이 굉장히 빨라서 몇 주면 이렇게 꽃도 피고 씨도 나고 해서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연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많이 실험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돌연변 이체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뿌리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잘 살펴보면 보통 그냥 와일드 타입, 그냥 보통 생명체 같은 경우 이제 뿌리가 그냥 중력을 인지해서 이렇게 밑으로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된 이 돌연변 이체 같은 경우는 어떤 유전자가 맨 처음에는 고장났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떤 유전자가 고장이 나니까 뿌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중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뱅글뱅글뱅글 감기는 거예요. 중력을 인지해서 밑으로 가야 되는데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름을 옥스1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옥신과도 관련인데 그런 것도 이제 뭐 모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체를 통해서 역추적을 해보는 거죠. 과연 어떤 유전자가 잘못된? 그래서 이런 연구들. 그래서 결국은 물론 이제 지금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많은 종류들을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더 많이 발전해서 다양하게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 기능, 이제 뭐가 잘못돼서 이 유전자가 잘못되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구나. 이런 게 발현되는 형태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고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이제 이 연구 사례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래서 이 탐구를 어떤 식으로 하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번 보십시오. 얘 같은 경우 이제 요 중력 인지와 그러니까 뿌리의 중력 인지와 뭐와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냐면 pH 아시죠? 네, pH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식들, 사전 자료를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의 가설을 세운 거예요. pH가 높아지면 그 옥스원이라는 뮤턴트, 그것의 뿌리의 기능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워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런 이론적인 지식들을 이제 찾아본 거죠. 그래서 이제 탐구를 시작해 본 거예요. 그래서 pH 몇 서부터 5.7서부터 시작해서 6.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서는 여전히 동글동글동글하게 감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뿌리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네, 이거 직접 다 이렇게 일일이 심은 겁니다. 이러면서 탐구를 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반복 실험도 이제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 pH 5.7 같은 경우가 가장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조군이 되는 거예요. 얘가 대조군.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실험군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군 뭡니까? 그죠? pH 6.0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pH 높여주는 거죠. 그랬을 때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이제 보다시피 pH 7까지 높여줬는데도 역시 동글동글. 그리고 얘도 별 차이가 없어요. pH 8 정도 되니까 약간씩 풀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얘는 뭐 별 차이 없어요. 근데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와, 8.5가 되니까 정말 많이 풀렸어요. 그 뿌리가 중력을 조금씩 인지하는 것 같은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물론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러네. pH가 높아지니까 이 옥스원이라는 뮤턴트, 중력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 뮤턴트가 다시 회복이 되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디테일한 이유들을 이제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하나의 요소들, pH와 이 뿌리 중력의 인지와의 관계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실험을 확인할 수 있던 거. 진짜 확인이 된 거예요. 진짜 pH 8.5까지 올렸더니 옥스원이라는 뮤턴트의 중력을 인지하는 것이 회복된다. 그래서 리커버리라고 나와 있지만 그래서 회복이 되는 이런 모습들. 이런 탐구들을 한 거예요. 근데 9.0에서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살 수 없는 겁니다. 너무 높아요. 8.5도 물론 높아요. 근데 9.0까지 되니까 진짜 못 살죠. 다 못 살죠. 그래서 얘네들이 거의 식물이 못 사는 pH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pH는 옥스원 유전자의 기능을 회복시킨다. 그래서 이 높은 pH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연역적인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번 길이도 한번 재본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의 길이를 한번 재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pH에 대한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pH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직접 한번 뿌리 길이를 한번 재본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직접 잽니다, 진짜. 근데 재봤더니 오히려 pH가 높아지니까 뿌리가 길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이것도 정말 신기하죠. 이런 규칙성이 어쨌든 오히려 컨트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성적인 상태보다도 오히려 뿌리의 길은 더 길어져요. 그리고 다 같이 길어지는데, 근데 어쨌든 뮤턴트가 지금 여긴 노고라고 써있지만 얘가 이제 옥스1이에요. 아까 봤던. 그래서 이런 길이가 길어져요. 같이 길어지는데 신기한 거. 진짜 8.0과 아까 8.5에서 회복됐었잖아요. 이 둘의 차이는 거의 비슷해집니다. 뿌리 차이가 훨씬 더 그 전까지는 많이 났었는데 줄어들. 그러니까 회복돼지는. 그러니까 정말 이 높은 pH가 길이 회복도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더 디테일하게 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pH 다 아시잖아요. 이런과 관련된 아주 간단한 실험들도 어쨌든 우리 실험실에서 나중에 차후에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에 대해서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어떻게 보면 연역적 탐구로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주제예요. 아까 뭐와 관련된? 맞아요. 진화와 관련된.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은 귀납적 탐구 방법으로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규칙성을 발견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래서 귀납적 사고 방법으로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이제 잘 알다시피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가장 우세했지만 그런 다윈의 주장으로 인해서 갑자기 진화라는 아니야. 신이라는 존재가 없어도 자연만 가지고도 이렇게 진화가 돼서 생명체가 생길 수 있어라는 주장을 제시를 했어요. 그게 아직 사실이든 사실이지 않든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온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방식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쟁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진화가 진짜 사실이냐? 아니다. 여전히 신은 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전히 탐구 주제고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근데 이제 알다시피 직접 실험을 해보기에는 만만치가 않은 영역이.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논쟁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판단해보고 생각해봐야 돼. 그래서 모든 과학은요, 다 그냥 이거 지금 얘기하니까 다 사실이지. 꼭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분명한 사실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력을 인지하고 있다거나 뭐 연력학 법칙 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확실히 맞다라는 법칙들은 있어요. 다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험적으로 입증된 거. 그렇지만 이런 귀납적 사고방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려진 결론들은 얼마든지 또 뒤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과학 시간에 무조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키워보는 게 과학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 호기심을 스스로 탐구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이런 진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탐구를 해보겠다.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과학 시간에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뭐 이론만 얘기했으면 그건 학원에서만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과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접근해 볼 거고 여러분들을 관찰할 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다양한 생기부도 적어주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그렇게 수업을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진화냐 뭐 정말 여전히 어쨌든 신이라는 정말 그 창조자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싸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될 부분들이 뭐 퍼스트 셀, 어떻게 최초의 생명체가 생겨났냐 이것에 대해서는요 뭐 연구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새로운 단어라는 것, 새로운 이 세포에 대한 단어를 만들었어요. 루카 세포라. 그래서 요 약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루카 세포라는 이 최초의 조상이 되는 이 세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지금 근데 예측 수준이라는 거죠. 아주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논쟁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퍼스트 셀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하면 할수록 복잡한 거는 뭐냐면 알다시피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은 연력학 법칙에 따릅니다. 뭐예요? 특히 이 법칙 뭡니까? 무질서해진다. 가만히 냅두면 이 세상은 무질서해집니다. 그런데 세포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연력학 법칙을 깨면서 스스로
대사를 하면서 규칙성을 만들어낸다는 이 생명력. 와, 이거는 그 유기물을 모아놓은 그 이상인데, 이게 너무나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퍼스트 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스터리고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특히 연역적인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은 이런 NCBI라는 어떻게 보면 미국 정보 사이트 거기에 논문들과 생물학적인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서 이렇게 저도 관심 있는 분야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이따가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화가 되려면 이런 걸 다 원래 해결을 해야 돼요. 퍼스트 셀은 어떻게 생겼냐, 그리고 뭐 소기관의 공생들은 어떻게 시작됐냐, 그 다음에 멀티셀러라고 해가지고 다세포가 어떻게 또 단세포가 어떻게 다세포가 됐냐, 그리고 세포 분화와 종의 분화 과정은 이게 어떻게 됐냐. 이게 그냥 단순히 진화됐어 라고 한마디라고 하기에는 단계를 다 확증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우리는 할 것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함부로 이게 진짜 결론이다 라고 내리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과학 하시는 분들은 되게 겸손합니다. 왜?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 대자연의 이런 법칙에 비해서 내가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겸손해져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요거 흥미로운 실험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이런 쪽에 대한 건 실험이 거의 없는데 흥미로운 실험이 있어서 제가 논문을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들과 또 다양한 사례로 한번 제시를 해볼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뭐냐 하면 단세포에서 다세포로서의 변화에 대한 실험실에서 그거를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생명체를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실험적으로 입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면이 있어서 이게 네이처지에도 실렸습니다. 네이처지에 실렸다는 것은요, 이 사이언스지에도 실리고 이 관련된 실험들이 그렇다라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이고 잘된 실험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실험을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학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이디어와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다 보면 진짜 이게 되네 라는 게 발견이 되면 거기서 막 좋은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요. 제가 쉽게 얘기해서 네이처지에 만약에 여러분이 주 저자로 이렇게 이름을 올리죠. 그러면 우리나라 연고대, 서울대 이런 데 교수로 갈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연구에 대한 꿈을 키웠지만 저번에 그 발견했던 그 옥스원이라는 유전자가 만약에 새로운 유전자였으면 저는 고등학교에 안 있었겠죠. 대학에 갈 수 있을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아쉽게도 그건 이미 발견된 유전자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내가 계속 이렇게 식물만 이렇게 심어야 되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어서 이제 약간 또 이제 가치관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서 정말 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직업들을 해나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사까지 오게 됐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람들마다 다 다양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저는 굉장히 좋아한다. 과학을 정말 좋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호기심을 꼭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영역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역. 그래서 이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 재밌습니다. 뭐냐 하면 단세포에서 어떻게 다세포로 진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스트 아시잖아요. 싱글셀로 돼 있는 이스트를 가만히 냅뒀어요. 그래서 원심 분리기도 이렇게 해서 무거운 것들을 계속 몇 번 반복하면서 걔네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반복해서 모아놓은 것만 또 다시 깨끗한 액체 배지에다 또 치우고 또 모으고 또 가라앉는 거면 또 모으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까 눈송이처럼 수백 개의 세포 덩어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하나하나씩 있는 원래 효모가 단세포 형태로 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데 얘네들이 진짜 연결도 되어 있는 하나의 유기체 덩어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와,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걔네들을 최대한 모아놓고 중력을 주면서 걔네들이 밑에 반복을 하면서 계속 모아두다 보니까 걔네들이 서로 연결이 되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거.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험 결과를 한번 사진 한번 보면요. 요게 이제 조상이라고 나옵니다. 이 조상이라는 게 이제 별게 아니라 처음 실험할 때 이 상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실험할 때 이렇게 단세포 형태로 보였던 이 이스트 어떻게 보면 효모가, 효소는 달라요, 당연히. 효소는 단백질이고 효모는 아까 단세포 생물이죠. 이런 효소가 얘네들이 이제 중력 센트리퓨즈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센트리퓨즈라는 게 뭐냐면 원심 분리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력을 그러니까 돌려서 원심력을 발생을 시켜서 얘네들을 가라앉히는 거죠. 그래서 가라앉히는 걸 반복해서 걔네들을 또 액체 배제해 놓고 또 걔네들을 가라앉혀서 또 모으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어떤 형태가 생긴 거예요. 덩어리가. 걔네들이 근데 그냥 단순히 그냥 붙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진짜 연결이 된 유기체적인 하나의 생명체처럼 보이는 다세포 형태가 발견이 됐다. 굉장히 심플한데 놀랍잖아. 이게 진짜 진화를 보여주는 과정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실험실에서 이걸 재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게 되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네이처에도 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요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덩어리들의 현미경으로 직접 나타낸 그림이라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다시피 얘네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직접 움직이는 것들 연결돼서,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 형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요거는 사실 효모는 아니에요. 좀 이따가 이제 나오지만 다른 단세포 생물까지도 이게 이제 추가해서 계속 확장해서, 어쨌든 과학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스트, 그러니까 효모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게 되니까 딴 데도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확인해 본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진화적으로 봤을 때는 단세포로 남는 것보다 다세포 군락으로 뭉치는 것이 여러 명에서 유리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세포 생물로 진화되는 것은 마땅한데, 근데 이제 이 실험에서의 논란거리는 효모는 원래 다세포 생물의 조상인, 어떻게 보면 이런 진핵세포, 얘네들은 진핵세포로 됐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라이프 스타일을 회복된 거 아닌가?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이런 논란거리가 있어서 그런 전력이 없는 단세포 생물, 그래서 녹조류 같은 이걸로 아까 그 덩어리가 그거예요. 이거 추가 실험한 거예요. 이게 2008년인가? 그래서 2012년에 네이처에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14년에 이제 이런 실험들, 녹조류나 계속 실험해 본 거죠. 그랬더니 얘네들도 덩어리 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세포 생물들이 이런 환경을 계속 모아놓고 중력 상태를 그러니까 원심력을 주면서 어쨌든 모아놓고 그 상태에서 얘네들이 연결도 되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확인이 된 것이 굉장히 흥미롭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사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것에 대해서 직접 실험을 통해서 확인도 해보고, 아직 실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칙성을 가지고 귀납적인 방법으로 결론 내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 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세 번째, 무슨 사례냐? 바로 여러분들의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례.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이제 자율탐구, 지금은 자율탐구에 대한 시대가 좀 지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이거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진짜 과학 좋아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이게 뭐 사교육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교사와 연합해서 이런 활동하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학생들을 쭉 지도를 해서 이건 정말 잘 된 사례예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전국 과학 전람회까지 갔어요. 이거는요, 예전에는요, 이 대회에서 입상하죠. 그러면 연대 하이패스였어요. 그 정도로 아주 저명한 대회였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특기자가 약해져서 이런 걸 많이 추천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학생들은 과연 어떤 호기심에서부터 시작을 했나? 이 호기심이었어요. 식물이 뭘 가질까? 감정을 가질까? 궁금하잖아요. 식물도 진짜 감정을 가질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근데 단순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호기심만 있으면 탐구로 진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래도 잘했죠. 감정을 가질까? 어떤 도구를 사용한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를 찾아본 거예요. 그죠? 거짓말 탐지기도 사람의 감정 변화를 인식해서 그것을 거짓말 탐지기를 확인해 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물도 거짓말 탐지기 통할까 이거예요. 좀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원리가 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하, 미세전류 저항의 변화구나. 이 변화에 대한 것들의 양상을 식물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손쉽게 한 5만 원 정도에서 샀어요. 이거를 디지털 검유계 미세전류를 마이크로 단위까지의 전류의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검유계를 사서요. 진짜 한쪽에다가 구리판, 한쪽에다가 아이언판을 진짜 꽂아서 그것으로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기심으로 이건 이제 직접 해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 자극, 천적도 한번 줘보고 절단도 해보고 산성비도 줘보고 뭐 쥐업 해보기도 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조작 변이이 뭡니까? 그래서 일단 가설은 뭐예요? 식물의 다양한 환경 자극을 주면 식물의 미세 전류가 변화될 거다. 딱 돼 있죠. 조작 변이 플러스 종속 변이로 돼 있죠. 그래서 조작 변이는 뭐예요? 환경 자극, 천적, 절단, 산성비. 그 다음에 통제 변이는 뭐예요? 같은 식물, 저희는 스파티필름이라는 식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 주는 시기, 양, 온도, 화분 크기 이런 거 다 똑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탐구 절차와 탐구 설계를 통해서 무슨 뭐와 그죠? 대조 실험 이게 이제 실험군이죠. 아니 대조군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군이에요? 실험군을 해본 거예요. 실험군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진짜 차이가 있었어요. 먼저는 이게 되나 사람한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막 사람을 막 간지럼 사람의 한쪽을 이렇게 한쪽은 구리판, 아연판 해가지고 검유게 해봤더니 진짜 막 간지럼 떼고 막 그러니까 그 미세 전류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에게도 진짜 양쪽에 꽂아놓고 집게로 딱 꽂아놓고 해봤더니 바뀌는 거예요. 특히 절단할 때 획기적으로 바뀌었어요. 얘네들이 뭔가 느끼는구나. 미세 전류의 변화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걸 통해서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까지 그래서 이런 뭐라고 하죠? 그 요새 스마트팜처럼 이런 것까지도 한번 발전시켜보면 어떨까? 얘네들의 상태를 미세전류로 확인을 해서 얘네들이 지금 이런 미세전류의 양상을 보이네. 이건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이런 감정을 지금 드러내는 거야. 그럼 이런 조치를 해야지. 이런 식물의 상태를 확인해서 그 물도 주고 지금 위협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까지도 이제 해보고자 했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주목을 받아서 결국 이게 단계가 굉장히 많았어요. 서울시 대회, 학생 발표 대회 거쳐서 서울 과학전람을 거쳐서 거기서 25팀이 뽑힌 거거든요. 그 초중고 다 합쳐서. 그래서 전국까지 가서 그래도 얘네들 잘 갔죠. 그 당시에는 어쨌든 한 명은 연대도 가고 이게 3명이었는데 뭐 의대도 가고 잘 갔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과학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식으로 탐구를 하면서 걔네들의
여러 가지 특성들도 잘 관찰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과제 연구 이런데 수업 시간에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꼭 탐구까지 하라는 거 아닙니다. 가사 설정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기심 있는 영역을 가사 설정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수행평가입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수행평가이자 활동과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 그 활동을 오늘 잘 마무리를 하셔서 오늘 이제 특히 마지막 차시를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풀고 마무리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써 1단원이 다 끝났습니다. 총 생명과학 1은 4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1단원이 끝난 거예요. 물론 여기는 수능에서는 한 3문제 정도 나오는 영역입니다. 간단한 영역이긴 하지만 처음 시작이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봤는데 직접 못 본 게 너무 아쉽지만 우리 다시 만나 뵈서 더 활기차고 다이나믹하게 수업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